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주말에도 불구한데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재미없는 이야기 들으시려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한 자료를 준비하는 자료 중에 예민한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배포를 못 해드린 것도 있고, 또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실은 북한 해커들한테 공격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 필요한 자료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실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육군에서 18년간을 육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군으로 시집을 가서 시댁 생활 20년 하고 다시 돌아왔으면서 총 군대 생활 38년을 하고, 계급장 모양은 육군에서 육군 중령에서 공군으로 공군 중령으로 바뀌었다가 공군 소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재미없는 미사일 이야기 짓고, 딱딱하지만은 요즘 미사일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크게 전쟁을 붙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 환경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유사합니다. 즉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격하는 곳은 대천에 있는 사격장이고 동양에서 유일한 사격장입니다. 일본은 사격 훈련을 하려면 미국에 가서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격장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귀중한 그러한 요소고, 이거 사역할 때마다 어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피해 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사격을 하는 목적은 어떤 기량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점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드느냐면, 현재의 미사일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원래 전쟁 계획을 수립할 때 열흘 만에 끝마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과했던 것이 공중무세권을 확보를 하는 것을 놓치고 그냥 지상군 작전 탱크만 갖고 밀려고 하다가 공중무세권을 초기에 확보하는 걸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항공기가, 전투기가 지상에 있는 지상부대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단히 상당히 많은 이런 항공기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약 한 2115대 정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세권을 확보를 못하니까 지상에서 탱크만 가다가 보니까 그러한 대전차 무기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지상군에 의해서 탱크들이 지리멸렬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됐으면 지금 이런 기회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공세 전환을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미사일 방어 대책은 우크라이나는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미사일들 공격을 받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발전 용량의 약 한 40%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현재 국방협력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방공이다. 그래서 이런 방공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유럽 국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갑자기 지금 무기를 준다고 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동구권 국가들은 옛날 소련 무기 체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무기 체계를 갖고 운영하는 같은 무기, 즉 동유럽에서 지금 갖고 있는 S-300이나 S-400이나 이와 같은 무기들을 우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그 무기만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서서 우리 최 선배님께서 이렇게 동유럽에 지금 폴란드에 무기 수출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뭐냐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전략가가 되다 보니까 무기를 먼저 줘라.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은 우리가 채워주마. 그래서 그 채워주는 그 각도 속에서 그게 지금 미국도 무기가 모질라다 보니까 그걸 채워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의 방위산업 시장이 지금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데 특히 여기 지금 10월 10일 날 약 키이우 같은 데 184발을 공격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한 발당 약 그 ICBM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억 정도 합니다.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날 10월 10일 날 하루 동안 쏜 것만 약 한 7,200억 원어치를 러시아가 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현재까지 약 지금 사용한 게 약 한 3,400발 정도를 지금 사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지금 미사일 재고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보시면 S-300이라는 걸 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항공기용입니다. 근데 항공기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쏘면 그 어떤 대민 피해나 발전 용량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미사일이 지금 고갈 상태에 들어가 있다 하는 상태입니다. 자, 미사일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1930년대부터 독일이 연구 개발을 합니다. 독일 북부에 있는 섬에서 연구를 시작을 해갖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무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2년도에 여기에 V2라고 되어 V2 미사일, 여러분들 V1, V2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V2 미사일이 실은 먼저 독일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942년도에 개발해서 시험관 성공을 하고 이걸 사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발사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발사대를 설치를 한 사항을 연합사 측에서 알아갖고 연합군이 43년도에 발사대를 폭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사격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44년 6월 6일 날 2차 대전의 분기점이 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상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독일이 우선 급하니까 빨리 이거는 V2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V1을 갖고 먼저 6월 여기 13일 날 런던을 향해서 15발을 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이 V1 로켓을 약 한 32,000발 정도를 사격을 합니다. 이 V1이라는 것은 보시는 형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순항 미사일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V2는 탄도 미사일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V1을 먼저 사격을 하면서 V2는 작전 준비를 했는데 처음 계획된 대로 발사대를 설치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차량으로 끌고 가서 사격하도록 개조를 해갖고 44년 9월 6일 날 파리에다가 2발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마칠 때까지 약 한 2,000발 정도를 세결합니다. 이 부유한으로 인해서 그 영국의 시민들이 얼마나 죽었냐? 약 한 7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사상자는 전부 다친 사람은 약 한 4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쟁터에 미사일이 등장함에 따라 갖고 이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 미사일에 대한 그 위협을 인식하고 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갖고 노력을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인재가 제일이다. 두뇌를 먼저 확보해라. 영토보다 중요하다. 이 지시를 하고 CIA 지시를 이 비밀 작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전이 들어가서 미국에서 CIA 인원들이 그 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약 44년도, 1944년도에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폰 브라운 박사 등 약 120명을 독일 교향악단이라는 위장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먼저 빼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참 될 때 점령 지역이 이제 막 들어가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서 경전에서 물붙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 미사일 공장과 연구단지는 원래의 계획은 러시아와 합의했을 때 소련 점령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먼저 미국 CIA 팀들이 들어갑니다. 그 인원들이. 러시아군이 도착하기 약 6시간 전에 먼저 들어가서 사전에 작업해놓은 대로 해서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 약 500여 명, 미사일 100발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설계도면 이런 거를 트럭 한 300여 대에다가 싣고 먼저 나옵니다. 뒤에 러시아가 들어가 보니까 다 가져가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사일이 주로 자유진영에는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로 되고 공산진영은 액체연료로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와 같은 먼저 선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큰 그 갈림길이 됩니다. 이 50년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폰 브라운 박사가 이제 들어간 미국의 44년도에 들어갔는데요. 이 폰 브라운 박사가 오늘날 미사일의 아버지입니다. 저 사람이 22살 때 꿈이 뭐였었냐면 우주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22살 때 자기가 로켓을 개발해서 쏩니다. 고도 한 1800m까지 올라가는 로켓을 쏩니다. 제가 요즘 아쉬운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무슨 어린아이들 데리다가 이런 대회가 그랬는데 어느 날 없어졌는데 이 꿈은 어린아이들 잘하는 애들한테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저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폰 브라운 박사가 22살 때 그걸 하고 29살 되는 1939년도에 뭘 하느냐, 히틀러, 그 유명한 히틀러 앞에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히틀러가 거기서 효용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년도에 부유한 로켓을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전학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4년도에 미국의 CIA에서 이 사람을 그 당시 미 육군 소령으로 위장 계급장을 달아놓고 독일에 참관인으로 보내버립니다. 독일에 가서 이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와서 미사일 개발에 이제 전문가가 됐죠. 게다가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도 미사일에 대한 것을 이제 갈망이 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학사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미국이 돌려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년도에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잖아요. 6.25 때 미군 조종사 포로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서 중공에 끌려가 있죠. 그래서
중공이 미국에 대하고 협상 제안을 할 때 그 조종사 포로들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미 고위 간첩 11명도 풀어주겠다. 그 당시 전투력으로 보면 약 5개 사단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을 반대국으로 제공하면서 전학삼이라는 사람을 중국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중국이 오늘날 저렇게 뭐 창정, 뭐 8호 우주 이런 기본적인 저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에 들어와서 이제 9월 26일 날 백범 시험 발사 성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뒷전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자극을 했죠. 원래 북한이 먼저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78년도 성공하니까 자극받아갖고 북한이 부랴부랴 앉아서 84년도에 스커드를 만들고 현재 2000년대 들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의 일반적인 상식은 요건 현무입니다. 요게 나이키, 요게 화성 12호입니다. 제가 왜냐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하죠. 이 현무가 뒷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나이키를 모방해서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무는 나이키와 같은 방식으로 지령 유도에서 가고 현무 2부터는 관성 유도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미사일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요 앞부분이 요게 추진기관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부스터라고 하는데요. 쏘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실상은 여기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하는 거는 요런 추진기관이 한 개 떨어지냐, 2개 떨어지냐, 3개 떨어지냐에 따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나이키는 실은 1단만 떨어지는데 내장되어 있는 요 안에 2차 연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2차 연료가 들어가고 요 부분이 요게 탄두가 요게 들어갑니다. 이 앞부분은 유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미사일은 유도 부분, 탄두 부분, 추진기관으로 크게 세 등분을 나눕니다. 미사일을 사격을 하게 되면 추진돼서 올라가서 중간 단계 거치고 재진입돼서 내려옵니다. 대기권을 재진해서 내려오죠. 미사일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쏘느냐면 옆으로 쏘는 것은 야전 포병이 쏘는 거고 포병 쏘는 거고 미사일은 전부 세워서 쏩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일반적으로 쏠 때 85도, 87.5도, 90도의 각도로 쏘는데 대한민국 산악지형에 여기에 적합한 것은 약 85도로 세워놓고 사격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사격을 할 때 되면 여기서 언론에서 보면 고각발사니 뭐 저각발사냐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세워놓고 쏜다. 여기 사전 요걸 갖고 이제 적용해서 하는데요. 요 이제 궤도 부분을 제가 다시 뒤에 설명드리면 이 자세각을 조정한다는 게 뭐냐면 사격을 하고 올라가서 추진기관하고 앞부분이 분류가 될 때 그리고 궤도 진입이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고각 사격 발사가 아니라 그러한 궤도가 그러한 궤도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람베르트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45도 최대 사거리를 가려면 45도로 사격을 했을 때 최대 사거리로 간다. 그런데 이 45도가 최대 사거리가 공기 저항이나 아주 대륙간 탄도탄 이런 사격을 할 때는 그 45도 갖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사격을 할 때 45도가 넘는 것은 이게 로프티드 트레젝터리라고 이게 바로 고각 사격 방식이라는 그러한 궤도를 갖고 간다. 일반적인 45도가는 미니멈 에너지로 이렇게 궤도가 세 가지로 갑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은 추진기관에 여기 아까 올릴 때 엔진을 조절한다든가 탑재 중량, 무게가 앞에 탄두가 적으면 멀리 갑니다. 하나는 자세각이 아까 자세각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궤도를 나눠가는 겁니다.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언론에서
발표할 때는 자꾸 고학사격 방식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같이 북한이 화성 12호, 14호, 뭐 15호 쏠 때 고학사격 방식으로 쐈다는 것은 그것은 시험 평가할 때 저희들이 사거리를 충분히 10,000km 이상 못 가니까 높이 고도로 해서 어느 고도까지 올라가면 그것을 시험할 때 그 거리까지 간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최대 고도는 총 사거리의 약 4분의 1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벗어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까 미니멈 에너지 트레지토리에 대한 것이고, 이게 되면 이제 고각 방식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방식이 바뀌는 게. 탄두 무게가 증가하면 사거리는 감소한다. 즉 탄두 무게가 약 2,000kg 정도 2톤짜리 들어가면 사거리가 한 1,700, 670 가면 이게 3,500 정도 갑니다. 요거는 북한이 발표했던 무수한에 대한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쏘면 어떻게 합니까? 마 20이다, 초어디다, 뭐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정치권에서도 야, 사드, 니네 고도가 사드는 한 14마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못 막는 거 아니야?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론에 발표되는 속도는 최대 속도입니다. 최대 속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도하고 추진기간이 분리될 때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가 나오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스피드가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랬다가 대기권을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 사거리 300km짜리는 통상적으로 약 1.4km 정도 되면 약 이게 속도로 따지면 한 3마 정도 됩니다. 300km. 반면에 12,000짜리는 이게 7.5km, 이게 한 20마가 됩니다. 맥시멈 속도가. 그런데 임팩트 스피드라는 건 뭐냐?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를 때리러 내려올 때는 다수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에서 1.5km, 즉 뭐냐? 속도가 3마에서 한 5마 내 정도밖에 안 된다, 떨어질 때는. 근데 그거를 마치 최대 속도 때문에 방제 무기에 대한 것이 효용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와 같은 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도를 형성해서 나와서 날아가는 거고요. 이게서 통상 사거리가 100km에서 13,000km까지, 요새 뭐 북한이 엊그제 괴물이라고 쏜 화성 17호는 15,00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고 이게 주로 고체 연료, 뭐 다른 액체 쓰고 다양한 거 씁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오차가 많습니다.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용산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전하다. 왜? 북한이 이제 대통령실까지 걸러갔기 때문에 삼각지를 해서 탄도탄을 쏜다. 그 공사노차라는 게 있습니다. 쏘면 이렇게 얼마나 떨어질까? 제가 볼 때 아마 강남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 쏘면. 그래서 저는 거꾸로 거기 용산 일대에 살아라. 북한이 많이 쏘면. 대신 이 순항미사일은 정밀도가 높습니다. 수미터 내에 들어가고 사거리가 약 한 3,000km 정도까지 됩니다. 고체연료하고 액체연료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요 빨간 부분이 요게 연료, 즉 추진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액체연료는 연료에다가 산화제를 같이 섞어줘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게 아주 질산에 관련 질산연료인데 일종의 아주 산도가 높기 때문에 저거를 연료를 평상시에 집어넣으면 부식이 일어납니다. 즉 썩는 거죠. 철판이 썩기 시작을 해갖고 저거 놓으면 반드시 쏘든지 아니면 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건 전부 액체연료였었는데 평상시에 못 넣으니까 액체연료를 장입을 해야죠. 산화제에 넣어야죠. 하다 보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북한이 그동안 또 뭘 했냐면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안에서 연료를 그러니까 보충을 하고 나와서 사격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이스칸데르의 고체 연료를 만들게 됩니다. 탄도탄 관련해서 국제적 조약이 참 많은데요.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요 중에 하나 MT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탄두 중량 500kg 이상, 사거리 300km 이상에 대한 것은 기술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MTCR은 이러한 무기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거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주로 미소가 전략 핵무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이런 협상을 해서 상호 만들어 놓은 조약인데, 특히 이 중거리 핵전력이라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이런 앞부분에 두 가지 전략 무기를 갖고 계속 줄여나갔습니다만은 줄이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새로운 무기로 바꿔지는 그런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칸데르라는 약 4억 600km짜리 그걸 갖고 만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핵을 막 하니까 핵을 공유하자는 얘기,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같이 사용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왜 썼느냐면, 전략무기는 이러한 ICBM, IRBM 이런 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공유를 하는 개념이 아니죠. 공유라는 것은 전술핵 무기에 대한 무기입니다. 근데 전술핵 무기는 앞부분에 이와 같은 조약을 통해서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폐기하고 뭐만 남겼느냐? 항공기 탑재용, 즉 비행기에서 전폭기에서 투하하는 것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약 한 500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럽 지역에, 유럽에 요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토용으로 핵 공유하자. 뭐 게 유럽에 약 5개국에다가 한 200기 정도를 분산해서 배치해 놓고 그 무기를 무용은 유럽 국가의 전폭기에도 싣기도 하고 뭐 하는데, 사용할 때는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얼마냐? 한 300기 정도가 미 본토에 갖고 있습니다. 이 중 40기를 정도를 괌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충분치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대응을 만드는 학자들이 핵 공유하자. 물론 공유하면 좋죠. 근데 저거 공유를 하려면 제 개인 생각에는 전폭기를 별도로 개조해야 됩니다. 저걸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국에 갖다가 대한민국에 갖다가 배치해 놓고 저런 것을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괌에서 지금 날라오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괌에 있는 것 같고 핵 우산 속에 있는 게 나은지, 이것은 제가 볼 때 가지면 좋지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썼습니다. 자,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개발 의도가 뭘까? 제가 판단해 보니까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이 남측면으로 오게 되면 우선 미국에 무시할 수 없죠. 증원군이 옵니다. 미 본테스도 오고, 우선 급한 것은 일본에 있는 유엔사 기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협을 줘서 일본에는 후방 지원 능력을 못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일본까지 때릴 수 있는 사거리 한 1000km에서 한 3000km 이내 거. 미국의 옛날 월남전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이 결국은 월남에서 철수했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걸 갖고 있으면, 핵무기 갖고 있으면 미국이
대단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주로 쏘는 이런 것들을 하자. 한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저 중앙진에서 부산까지 남북으로 거리가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얼마쯤 되시는 것 같아요? 삼천리. 한 1000km 됩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말씀드렸죠? 최대 사거리의 약 3분의 1 정도는 대두쪽이라 해서 사격을 못합니다. 이유는 탄두를 타고 올라갔다가 이 다입에서 꺾는데 이 기술적으로 올라갔다 바로 이렇게 못 내려오고 꺾다 보니까 3분의 1, 즉 1000km 정도 되면 30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은 대두존이 1000km 정도 되니까 중앙진에서 무수나 같은 거 한국으로 해서 쏘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쏘는 건 극한적인 거 언제 쏘느냐? 요즘 언론에 떠드는 고각 발사, 즉 고고도 궤도로 해갖고 높이 올라가다가 한국을 공격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ICBM급이라는 돈은 한 발당 약 한 400억 정도. 근데 이렇게 작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이스칸데르 이런 거는 한 10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발수도 많지 않은데 그 전략 무기를 물론 막판에는 사용할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사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요즘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갖고 뭐 얘기를 하니까 해군이 또 지금 해외가 달리고 여러분들 미사일은 똑같습니다. 비행기에서 쏘는 게 공대지입니다. 지상에서 지상으로 쏘는 게 지대지입니다. 바다에서 지상으로 쏘는 게 함대지. 바다로 쏘는 게 함대함. 그런데 공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방자 입장에서는 똑같죠. 제가 여기를 지키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지키는데 여기에 날라오는 게 비행기에서 쏘는 놈이나 지상에서 쏘는 놈이나 배에서 쏘는 놈이나 날라오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방자 입장에서 쏴보는데 각각이 다 지금 방어 체계를 갖추자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잠수함 발사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면요. 잠수함은 전략무기입니다. 왜 전략무기냐? 잠수함은 사거리가 긴 놈을 다 쏘면 ICBM급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몰래 돌아가서 세계로 바다로 가서 즉 발사하는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 맥시멈 사거리가 한 3000km 됩니다. 3000km 정도 되면 우리가 동해에서 서까지 대한민국 옆에가 폭이 얼마나 될까요? 한 제가 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150원에 한 300km 정도 됩니다. 이게 동해에서 서까지요. 그러면 서해에서 쏘면 잠수하면서 서해에서 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쏘면? 서해에서 쏘면 동해로 떨어지고 동해에서 쏘면 서해 떨어집니다. 바닷가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잠수함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해 멀리 나가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서울을 상해 쏘면 그걸 맞출 수가 있겠죠. 굳이 그 잠수함을 그 멀리까지 가서 쏠 수 있겠느냐? 그럼 잠수함 무기를 왜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서 위협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위협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 집권하자마자 북한도 이제 미사일에 대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소련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야, 나 연구 개발할 테니까 좀 도와줘. 소련이 안 돼. 너 지금 이거 하고는 너 또 전쟁하고 하니까 안 되라고 프로 5, 프로 7은 로켓. 약 사거리가 한 50km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로켓을 지원해 줍니다. 대신 너 이거 가져가. 그냥 돌아오죠. 그거 갖고. 그놈에도 감지석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한테 가서 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중국이 협정을 맺습니다. 같이 영국해봐라. 영국해봐라 했는데 아마 러시아에서 압력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이 되는데요. 협정은 맺어놓고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동풍 20일이라는 걸 갖고 뭐 한다고 하다가 그냥 동풍 60일 갖고 이거 한다고 하다가 위하고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 다시 이집트하고 기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78년도 9월 26일 날 미사일에서 성공하니까 김일성이가 엄마 뜨거라 하고 바로 이게 소련 이집트에서 체결하고 했다가 갖고 들어왔거든요. 역설계를 해갖고 스커트 C를 갖고 역설계를 해갖고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88년도에 작전 배치를 합니다. 지금 김일성 집권 기간 동안에는 한 이렇게 시험하고 그런 게 요거는 통계치가 실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 보니까 84년 이후로 통계치입니다. 약 8차례에 걸쳐서 15발 정도를 사격을 했고 김정일이가 집권할 때는 약 28에 41발 정도를 사격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옛날로 비하면 우리 왕세자 교육을 받은 친구예요. 오랫동안. 남들은 집권할 때 나이가 어리니 뭐냐 할 때 저는 김정일이가 그래도 그 왕자들 중에 큰형 제끼고 장자 안 하고 제를 갈 때는 이유가 있었구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이 이것이 국가 전략 목표 1호로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에 현재까지 최근에 화성 17호라는 걸 쏠 때까지 이건 통계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22발 정도를 썼습니다. 금년만 113발을 쏘는 이 돈이 얼마쯤 들어가느냐? 1조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돈은 북한에서 이 식량을 사게 되면 1조 원이면 얼마쯤 살 것 같아요? 이 식량을 살 수 있는 게 거의 한 300만 톤 정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1년에 식량이 모자란 게 한 86만 톤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금 2년 반, 3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여기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미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도 고난의 행군 시절에 아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한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봐라. 지금 미국이 위협이 이렇게 있으니 이 위협을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북한 주민 상대였네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미국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죠. 지난번에. 협상 성공했어요. 선대들이 못했던 선대들이 못했던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도 막 날라오고 야 우리 위대한 지도자 최고야. 하나는 마지막은 지금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조금도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있는 게 적화통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핵무력법 만들면서 그 단어 속에 영토완정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토완정이 뭐냐? 그것이 딱 지금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영토완정이라는 게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김일성이 있을 때 그 단어를 넣어놓고 6.25 남침됐습니다. 그것이 영토완, 한반도를 모두 다 완전히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핵무력법 읽으면서 학자들 텔레비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여기 하나 더 이거 아까 저 어느 분이 또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강릉에서 무슨 때 어떻게 되느냐 저 어떻게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앞서서 우리 최 선배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그 뒤에 못 들었지만 우리나라가요 연구개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평가용 유도탄을 과연 몇 발쯤 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게 성능이 얼마큼 되느냐 하고 시험평가하는데 몇 발쯤 줄 것 같아요? 맥시멈 적어야 10발 미만, 적게는 4발, 5발 정도. 왜 그렇게 해요? 돈 때문에 있습니다. 돈을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연구개발에서 시험평가를 할 때 아주 적은 돈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명중률이 90% 이상 돼야 돼요. 자, 10발 줬다 그러면 한 발만 빠지면 90% 안 되죠. 불합격이죠. 그러면 이제 연구한 ADD에서 만들어서 시험평가를 합니다. 운영시험도 하고 성능시험도 하고 기술시험도 하고 이게 나눠갖고 이제 뭐 4발, 5발 4개월 하는데 4개월 할 때 연구원들이요 초긴장 상태에 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완벽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안 되면 시간 늦추고 뭐하고 해서 했나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양산 단계라는 걸 들어가요. 이제 미사일을 수백 발을 생산해서 작전부대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작전부대는 갖고서 평상시에 아까 저희들은 유도탄 사격 훈련을 하지만 일반 지대지를 다 편으로 운영하는 부대에서 평상시에 사격 훈련 안 합니다.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싸 사격장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가 저랑 같이 대형 사격하다 보니까 그 유도탄이 생산돼 배치된 것이 아주 완벽한 조건 하에서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양한 조건에 충족되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지금 한국은 어떤 문제가 터지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조사단 구성이 돼가고요. 연구기관 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책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연구기관에서는 아마 이렇구나. 우리는 연구하는데 문제 없어. 생산 단계에서 문제 있을 거야. 그럼 생산 단계가 또 보면 생산 단계가 이 유도탄이 전부 체계구나 여러 가지 조립을 해서 가다 보니까 탄두 부분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요. 유도 부분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요. 추진기함 만드는 회사 따로 있습니다. 즉 하나, LIG, 넥슨이라고 서로가 다 이제 니네 거다 날라갔으니 서로 그거 저거 조사 답 나오려면 한 3개월 이상 될 겁니다. 근데 답이 나와도 아마 유예함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전역을 하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 해서 연구하는 데 가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항상 실패를 늘 하지 마라. AD 소장 보고 당신이 이거 막아주라. 웃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죄송합니다. 웃기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저는 문제가 터지니까 조사를 해서 ADD 연구원들한테요. 부상권을 행사해서 매달 원씩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니까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DD의 지금 연구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기 떨어지는 게 저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이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냐.
했느냐?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북한이 실패해서 처벌받았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요. 화성 12호 1차 실패, 2차 실패, 3차 실패 계속 실패해서 쏩니다. 네 번째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만약에 지금 엊그제 우리가 강릉에서 한 것 같이 사격하다가 실패하죠. 한국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사격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책임물을 묻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조치하고 갑니다. 근데 북한은요, 화성 12호 쏘는데 보니까 뭐 3일 만에도 쏘고 일주일 만에 쏘고 합니다. 엊그제 화성 12호 할 때 그랬는데 또 공중에서 평양산으로 올라가다 공중에서 폭발했는데도 3일에 또 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국가 지도자가 모든 여건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미사일 강국이 된 겁니다. 이걸 뭐 그동안 사격한 그 북한,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어떤 거냐? 화성 17호, 화성 12호, 14호 아니다. 이스칸데르급 KN-23, KN-24, 25 옛날 스쿼드. 이 무기는 왜 만드느냐? 스쿼드도 러시아에서 만든 겁니다. 아까 제가 탄거리, 중거리 탄도탄 그 조약 말씀드렸죠. 소련이 스쿼드를 생산한 지 너무 오래, 그것을 도태하고 대체 무기로 만드는 게 이스칸데르입니다. 그 이스칸데르를 아까 INF 조약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소련이 이거 45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는 500km는 안 넘어. 근데 미국이 알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그걸 포함시켜라. 그 중거리 그 조약에는 500에서 5000km까지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거를 전력화를 못하고 조금 딜레이 되다가 나중에 시작이 됐어요. 이 북한도 스쿼드를 아까 제가 84년도에 만들어서 배치했다고 했죠.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적어도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무기체계가 40년 되면요, 유도탄 같은 경우는 안에 모든 부품 중에 시한성 품목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30년, 이거는 15년, 어떤 거는 뭐 3년 이렇게 그 부품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할 때 무기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수출했을 때 지금 좋은 게 미래 먹거리라는 게, 저게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 사가죠. 계속 수입해서 팔아먹고 계속 합니다. 정비전에서. 근데 그게 북한도 이제 도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든 거예요. 자, 화성에 대한 것은 뭐냐면요, 화성 14홍이라는 게 뭐냐, 여기 쪽 추진 기간에 이게 1차, 2차 요 엔진이 요거 나눠져 있죠. 요거를 북한이 제가 보니까 참 북한이 잘한다 하는 게, 이게 요거는 화성 13호 지금 나왔다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썼던 추진 기간, 요거는 화성 12호, 요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엔드 스테이트, 저 뒤에 언제까지 가겠다. 뭐 요새 아마 보니까 화성 10초 가져갈 때 끝날 것 같은데, 화성 10초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갈 때에 중간 이런 것을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화성 15 뭐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북한에서 미국의 저 끝단까지 동부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2,000km 정도 됩니다. 그럼 미국에 위협을 주려면 한 13,000km, 13,000km만 날아가는 거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얘들이 끊임없이 자꾸 이걸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유추해 보니까 아까 탄두 무게와 사거리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얘들이 시험 평가할 때 제가 볼 때 요 도표를 보면서 내 느낀 겁니다. 탄두 중량이 150kg 이하일 때는 이게 13,000kg 가는. 여기에 보면 요게 거리고요. 요게 탄두 중량입니다. 그러면 샌디에고, 뉴욕 이렇게 가려면 이 탄두가 작은 놈을 집어넣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작은 놈을 넣으면 무기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거리가 이걸 13,000km라면 만족해야 되는데 북한이 현재 소형화할 수 있는 게 탄두를 줄일 수 있는 게 700km까지만 더 못 줄입니다. 아직 소형화에 대한 것이 기술이 안 돼서. 그럼 700km를 바르면 약 7,000km까지 이렇게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진력을 더 센 놈을 해야 돼. 그럼 유도탄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괴물 유도탄 화성 10초라는 놈이 여기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도 아까 잠수함에 대한 거고, 뭐 그냥 이거는 보고 가시면 됩니다. 참 재밌는 나라잖아요, 애들. 저수지에도 쏘고, 저수지 쏘는데 우리나라 또 그러니까 지금 언론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요. 저는 기자 전화 받으면 항상 기자한테 제가 혼을 줍니다. 그만 좀 국민들 불안하게 하라. 쏘면 쏘는가 보다고 내비둬라. 그리고 아시면 많이 쏘아라. 그러니까 돈 없는 놈들이 많이 쏘면 그만큼 국방비가 딴 데에 들어갈 게 글로 다 빠져버리고 나면 기존에 있는 무기들이 다 노후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 옛날에 미국이 몇 년 전에 스텔스기가 북한 지역 한번 훅 지나갔습니다. 북한이 못 봤죠. 그래서 남들이 뭐 왜 그럴까 했어요. 저는 거의 이럴 것이다. 레이더는요 이렇게 들어오면 전자파를 내보내면 항상 전자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자파를 내보내는 별도의 그러한, 예를 들면 우리를 보면 한 700반이 나가요. 저희는 마그네토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다 가동을 안 합니다. 왜? 저도 제가 소령 때 근무하면서 이 수리부속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작전범례나 정말 필요할 때 못하니까 평상시에는 그거를 레이더만 돌리지 빈 방사를 안 합니다.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못 사는데 걔들이 레이더에 과연 그거 할까? 그죠? 걔들 부품 아끼느라고, 또는 안 아껴도 그걸 교체할 부품이 없어서 못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게 12,000km 충분한데 여러분들 이스칸데르 지금 얘기하죠. 제가 지금 시간을 조절 안 하고 시간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죠? 뒷부분에 딱딱한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우선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이스칸데르라고 뭐라고 해요? 언론에서 또 막 마구하고 지킬 게 없다, 뭐 어땠다, 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뭐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필요 없다, 뭐 어땠다, 뭐 국민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국회 세미나 갔을 때 얘기하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공청회 뭐 한다고 뭐 가서 거기 가고 국회의원들 한 10명 앉은 데서 제가 공박도 하고 실험실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전 싫어하죠. 자기들 의견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국방차관하고 장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예비역들을 활용해라. 제가 에피소드입니다만 공청회에서 얘기하고 다 끝나고 났는데 옆에서 현역 후배들이 울어요. 왜 그래 했더니 그동안 당해왔던 서로 말도 못한 거. 저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가서 말 못해요. 국회 가서. 제가 예비역인데도 갔는데
무슨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 마냥 예습과 노과 대답하라고 지금 장난하느냐? 왜 말을 바람게 안 주느냐? 근데 어쨌든 제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예벽대로 하라니까. 예벽대로 와서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그대로. 군인들은요 죄송하지만 군 출신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 마지막 맞고 틀리면 틀리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비역들이 그동안 혼난 것 같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올라갔다가 급강했다가 뭐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 무기가 됐느냐? 러시아가 스커드를 대체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사거리가 예를 들면 한 600km가 아까 4분의 1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꾸 일찍 보여요.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탐지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도를 낮추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것이 4분에 올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하다가 아마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하면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수지와 나무 지금도 간혹가다 장난하지만 물가에 가면 뭐합니까? 돌멩이가 다 던지죠. 몇 번 튀느냐. 그래서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죠. 요걸 이 기술이 여기 들어가고 이게 바로 여기서 수평배하고 극강하다가 수평하고 이게 요거는 있지만 이게 튀어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갑니다. 이거 고도가 낮은 데서 에너지를 아주 센 놈을 갖고 강제로 여기서 이동을 해갖고 고도를 꺾어버리면 내려오다가 다시 공기 저항으로 튕겨버리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만약에 페트로트가 배치되어 있다면 처음에 정점이 이렇게 딱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페트로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탄두탄 레이더하고 전부 다 하면 이걸 계산해갖고 얘가 여기 떨어진다 라고 계산을 해서 사육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요놈이 오다가 갑자기 한 번 더 튀겨 올라가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떨어지는 위치가 또 달라지겠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못 지킨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려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야구의 마구 마냥 공이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정말 막기 힘듭니다. 근데 방자 입장에서는 멀리서부터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결국 나한테 오는데 여기 있으면 저는 더 쉬워요. 왜? 이게 한 번 튀길 때마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어찌됐든 얘가 아무리 이렇게 떨어져도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은 속도가 맥시멈 2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왔을 때 네가 힘 다 빠져서 오는 내가 내 작전 얘는 페트로트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 안에서 사격을 하면 됩니다. 그럼 30km네 저 600km에서 쏴서 지가 오다가 거리 300km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생 영트림을 치던 저한테 오니까 하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새로운 무기가 왔다 마구다 뭐다 뭐 지킬 게 없다 뭐하고 제가 볼 때 이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다. 누가? 죄송하지만 아까 선배님 계신 분 제가 반론이 올 수도 있지만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이거 안 돼, 저거 지켜야 돼, 이거 만들어야 돼, 이 무기 있어야 돼, 뭐 하잖아요. 이 현상을 너무 우리가 간과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스칸데르를 여기서 잠깐 하는 것이 그럼 이스칸데르를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칸데르를 만들고 80년대에 만들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로운 스쿼드 대책을 나왔는데 미국이 페트로트라는 걸 갖고 페트로트가 옛날에 아까 사기나 호프하고 나이키에 대한 후속 무기로 나온 건데 그걸 갖다가 뻔히 80년대 나오는데 소문이 못 지키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거는 북한이 지금 주요 핵기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요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실험을 했습니다. 요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구형이죠. 이게 핵탄두에는 길쭉한 형이 있고 동그란 형이 있습니다. 길쭉한 거는 핵폭탄이 그게 포신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내재형이라고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포신형은 그냥 별 시험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거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 여러분들 그 소형화, 경량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형화는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느냐? 이게 미사일에 탑재되죠. 그러면 미사일에 크기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통상적으로 지금 한 노동 같은 경우 1m 정도.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걸 이스칸데르를 넣으려면 아까 뭐 이게 포병했던 600mm 뭐 이랬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소형화 600mm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아직은 기술이 더 못 줄입니다. 적게. 그럼 적어도 600mm 직경이 큰 놈한테 실을 수 있다. 경량화는 이게 일반 미사일에 아까 그 탄두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탄두가 고폭탄을 넣는데요. 그걸 빼내고 거기다 핵탄을 넣는 거예요. 핵탄을 넣으면 그 무기를 더 700kg보다 작은 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작은 놈이 더 못 줄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핵탄 소형화 경량화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느냐 핵무기가 미사일에 이제 탑재가 돼서 이제 우리는 우회가 됐어요. 올라가면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해도 들어와요. 진입해 들어올 때 열이 한 7,000 내지 8,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열을 견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고열 스피드가 아까 20마 뭐 이런 막 내려꽂는 상태가 되니까 쇠가 깎입니다. 쇠도 깎이고 재진입하는 그 물질에 들어올 때에 잘못하면 녹아버립니다. 그 열을 견디려면. 그런 특수한 것이 있어야 되고 핵무기로서 또 하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폭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쏘면 떨어지면 핵물질인데 그냥 떨어집니다. 기폭장치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기폭장치라는 건 뭐냐? 이 핵물질을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임계질량이라고 하는데 플루토늄은 약 한 6kg 그리고 우라늄은 한 20kg 정도가 임계질량입니다. 그거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 있으면 핵무기로서의 이게 반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놓느냐 잘못 관리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핵물질을 이런 구형 속에 옆에다가 나눠서 넣고 실은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뭐 우리 호두 깠을 때 그 식으로 안에 이렇게 핵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융합이 일어나있죠. 핵반응, 중성대가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그게 하려면 뭐하냐? 기폭장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을 해줘갖고 중성자가 날아가서 핵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큼 돼야 되느냐? 속도가 얼마큼 빨리 해야 되느냐? 초당 1km 날아갈 수 있는 속도로 해줄 수 있도록 기폭장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폭장치는 지금 지상에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 지상에서 시험하는 건 좋은데 핵무기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떨어집니다. 히로시마 떨어뜨릴 때 한 고도 600m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군대에 갔다 오셨겠지만 포병에 이렇게 쏘면 이게 시한폭, 그러니까 접촉신관, 시한성 신관, 이렇게 접촉신관은 부딪혔을 때 터지는 거고 시한성 신관은 시간이 얼마 있어 터지는 건데
핵무기에는 특별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압계 신간이라고 하고 고도를 어떻게 측정해서 터지도록 이게 하냐면 기압이 돼서 예를 들면 지상으로부터 10km 정도 되면 고도가 얼마 된다. 10km 되면 고도 얼마가 되면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압계 신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북한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지금 전술핵 폭탄하면 2차 대전 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약 15km입니다. 15km. 또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20km. 참 하늘이 도와서 여기 나가사키 옆에 있는 가코키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원래 계획은 나가사키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 계획이 없었어요. 히로시마를 여기에 히로시마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로시마는 우라늄으로 만든 포탄 그 핵무기죠. 그거하고 터뜨렸어요. 터뜨렸는데 이게 아마 44년 8월 6일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터뜨리고 다시 나가사키에다가 요거는 플루토늄으로 만든 겁니다. 나가사키는. 그래서 여기 용량이 더 큽니다. 저게 3일인가 터뜨렸는데 조종사가 갑니다. 쏠라고 보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폭기에서 밑에가 안 보여요. 기상이라고. 그래갖고 계속 돌아다녀요. 뭐 밑에 보고 그래도 어슴풀이 보여야지 쏠 텐데 폭탄을 투하할 텐데. 그러니까 40분을 배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상에서 빨리 투하하라. 그래갖고 또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데 거기에 전폭기에 타고 있던 경계하는 그 경계수와 원인을 주는데 지금 일본의 전투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선내 쏠까고 할까 하다가 안 보이는데 쏘고 그래도 보이는 데를 찾는다고 찾아서 눈에 띈 게 나가사키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터뜨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가사키의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날씨만 좋았으면 딴 데 붙어 있을 텐데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지금 여기에 6차 지금 여기에 한 게 한 이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 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실은 아까 제가 김정은이 같이 위대한 지도자 계시야지 이게 된다. 이 대한민국의 미사일은 뭐 앞서서 아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로켓을 뭐 100일 초인가 뭐 얼마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역할 때문에 저는 입에 배에서 각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졸업할 때 악수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1972년도 경우에 대해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아시아 각국 제국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 당시만 해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고 약했습니다. 근데 국방의 문제가 대두됐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게 자주국방에 빨리 해야겠구나 하셔갖고 아마 이 기념관에서 이것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극비라고 친필을 쓰신 이 지시 내린 이 문서도 어딘가 좀 찾아서 좀 어디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만 있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여기 기념관에 이렇게 전시를 하면 아니면 모사를 해서도 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극비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구상희 박사는 친필, 그것도 당신이 친필로 써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 게 국산화를 해라. 그리고 외국 사람 전부 동원해라. 그리고 200km 내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 내리고 이어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전부 내려주십니다.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얽힌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저렇게 지시를 해주시니까 위장 명칭이 필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이 이를 개발하는 거 정말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를 대전기계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대전기계청이라는 걸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이런 연구진들이 달려들어 연구를 시작하죠. 앞서서는 뭐 소총 뭐 이런 거 해서 하셨다라는 범죄 사업을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고 가장 더 큰 거는 이건.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서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연구결을 시험을 하는데 이거 우리도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나이키하고 베콤하고 모양을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왜? 우리도 나이키를 모방 생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방을 해야 될 나이키가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미군한테 인수받아서 갖고 있는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안흥이라고 아시죠? 안흥 찐빵이 아니라 저쪽에 지금 서해안의 서산 그 옆에 바닷가에 안흥시험소를 시험들을 보다 보니 왜 거기다 했느냐? 바로 옆에 있는 태안이라는 곳에 나이키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흥 거기에 시험장을 만들면서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안흥 기상축구소. 그래서 바깥에서 봐도요, 우리 이렇게 뭐 동그란 원탑식으로 기상축구소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외국에서 초빙해온 박사들을 갖다가 숙소를 지어주고 연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태안에 그 부대 와서 그걸 갖고 가고 왔다 갔다 했죠. 그때가 저희들이 이제 미군한테 막 인수받아서 사용했는데 그때 태안에 그 포대장이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미군한테 인수받아서 보다 보니까 포대장이 살아야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어디 있었냐면 급수장, 옛날에는 이렇게 상수도가 안 되다 보니까 신정이라고 해서 깊숙이 박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자체에서 먹어요. 그 신정을 관리하고 급수장을 관리하는 그 관리원이 묵었던 그것을 포대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원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야, 우리 숙소 하나 줄 테니까 거기가 살아라. 그래서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소를 가서 갔는데 그 숙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포대장이. 네? 못 살았습니다. 왜 못 살은 것 같아요? 관리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육군 소령이 관리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숙소가 정말 좋게 져준 그게 대통령 의지입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해주고 또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기부속 이런 것들을 막 그 사고해야 되잖아요. 미국 애들은 계속 감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수리부속 이렇게 부품을 하면 여기에 통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스탁 넘버라고 하는데요. 막 청구를 냈는데 하루는 연구소에서 이거 당신들 가져가시오. 가봤더니 뭐냐면 여기 뭐 어르신들 아시고 이렇게 일본 말이 죄송하다 총기 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가면 거치에 넣는 것을 우리는 옛날 한국분은 나무로다가 짜갖고 부대에서 이렇게 거치를 해놨는데 가봤더니 철제로다가 앵글 참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막 신청하다 보니까 연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것도 문책한다고 난리 날 거예요. 지난번 같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니네 부대에서 필요하니까 가져가. 어쨌든 그런저런 데서 전폭적인 지자에 미국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미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78년도 9월 26일 날 이제 여기 1일까지 있었습니다. 초까지 백범을 사격을 했는데 성공합니다. 저때 안흥 시험장까지,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몰라요. 요즘 좀 나졌지만 옛날에 충청도가 가장 낙후했습니다. 도로가 꼬불꼬불 해갖고 비포장 도로로 가득 있는데 오늘 갑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대통령께서 임석하시니까 오셔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이 난리 났죠. 저거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 기술이 없으니까 그 당시 우리가 사용했던 나이키 미사일을 성능 개량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얼씨구나 하죠. 아까 제가 무기 팔아먹으면 돈 번다 그랬죠? 가장 큰 목돈 버는 게 성능 개량이에요. 별로 성능들을 크게 바꾸지 않는데 뭐 바꾼다고 해서 부품을 막 핵심 부품 없애버리니까 성능 개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능 개량 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좋다. 성능 개량 한다면서 기술 바꾸죠. 가장 큰 그 당시에 어려움이 뭐냐면 추진기관, 이 연료, 그러니까 그 추진기관의 고체 연료 이 부분이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 한국화에 그 당시 기술도 없었고요. 근데 다행히 미국에서 이 추진기관을 만드는 회사 하나가 도산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돈 몇백만 불 안 주고 그걸 샀어요. 그런 게 모아서 성공이 됐죠. 그러니까 성공이 되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제 막 통계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한을 하나 써줘요. 주한 미군 사령관 위컴 장관한테 서한을 써줍니다. 그게 요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거리 180km 이상짜리 영국해볼도 안 하마? 이게 미사일 각서라는 거 떠드는 겁니다. 각서라는 걸 처음에 만들어서 보유도 안 한다. 왜 180km가 어디서 나오냐? 나이키 지대지 사거리가 184km였어요. 그래서 나이키 고 수준 이상으로 어차피 모방해서 현물을 만들었으니, 아니, 백공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안 한다. 뭐 각서를 써주죠. 그래서 90년도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하냐? 탄두 중량도 우리가 500kg 안 넘겠다. 왜? 나이키가 탄두 중량이 450kg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이키에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백범이 있는데, 백범은 1차분을 만들어갖고 저희들이 이제 요 경기도 어디에 이제 하나 배치를 했어요. 미국 애들이 간혹가다 불시에 적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백곰을 만들 때 아까 180km 이상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당시 사거리가 한 260km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온다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디그레이드. 미리 추진기간 바꾸고 다 바꿔놓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부대를 다 운영해갖고 제가 아까 전 사격하는 거 제가 다 디자인해갖고 유도탄도 쏴봤고 날아가는 유도탄을 제가 판단해서 작곡도 키워봤고 유도탄도 분해 결합 다 해봤고 아마 제가 아까 월반조사에서 제가 대한민국 최고 운영 전문가가 하는데 저는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어디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옆으로 좀 세미나 어느 세미나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자기가 국방부 장관 정책자문회를 지금 10몇 년 동안 하고 있고 합참의장 정책자문회를 뭐 거의 20년 동안 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얘기 포함된 얘기가 좀 안 하니까 똑같아요. 수많은 장군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영경도 가보셨죠? 예.
영종도 가다 보면 영종대교 있죠. 그 영종대교 공법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 자리에 외국 대사관에서 사람 많이 왔고 한 140, 50명 정도 앉은 박사들이 가득 있었는데 전부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저는 서서 발표하고 질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요. 지금 박사님께서 저를 쳐다볼 때 한심하다는 표정 같은데 맞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내가 정치학 박사인데 나한테 다리 공법을 왜 물어봐? 그죠?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군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분야에 관련돼서는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미사일 분야에 관련돼서는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저기 했는데 어쨌든 가서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자율적인 형태지 이게 어느 날 각서 쓰고 굴욕적인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좌파들이 됐든 누가 됐든 비판을 하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만들어서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2차 개정을 할 때 이게 아까 사거리 300km 탄소중 요게 MTCR에서 기술을 통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데 그리고 3차 개정할 때 이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800km로 늘크겠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북한의 핵심 수준을 못 때리는 겁니다. 백공을 개발한 걸 갖고 일개포대를 전력화 배치해서 작전 배치해서 우리가 운용을 했습니다. 백공을 배치해서 운용을 할 때 평양까지밖에 못 때려요. 사거리가 평양을 때리려니까 어디냐? 저 위에 동두천 분방까지 올려서 배치해놓고 있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냐면 1번 표적부터 10번 표적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장입해놔요. 1번 표적 김일성 고소 무조건 1번 하면 1번 때리는 겁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17개 부대를 만들어서 전방에 다 배치하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핵무기 우리나라 거기다 완성 단계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도 사장됐다. 그러면서 이것도 뭐 야사입니다만은 삽교천 공사 여러분들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삽교천 갔다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삽교천 공사 왜 한 것 같습니까? 다목적 용수로 한다는 명분이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핵을 가져야 우리도 진정한 자주국방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핵 관련된 연구소를 대전 근방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일 보고받고 궁금증이 있으신데 가실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삽교촌을 개발한다고 내가 삽교촌을 계속 공사 현장을 가시는 걸로 해서 거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디 기록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는 지금 완전히 종료돼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그 설명해 좀 하시던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게 쭉 나오죠. 이게 이제 현무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이키를 이렇게 모방세에서 거의 같습니다. 현무초는 이것은 관성항법이라 해서 사전에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걸 계속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장입된 궤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0km, 500km 뭐 이게 다 있는데 이게 탄두들이 무게가 다릅니다. 이 전부. 그래서 요거까지는 지대지고요. 요거는 크루즈입니다. 여기 뭐 최근에 2톤 뭐 했지 않습니까? 이 중량이 왜 중요하냐? 탄두가
그 1톤 미만이 되면 지상에 있는 활주로라든가 건물은 좀 이렇게 파괴할 수 있지만 지하에 있는 것은 뭐 500km,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기존에 이렇게 600km짜리 갖고는 지하에 있는 건 피해를 못 줍니다. 적어도 1톤 이상이 돼야지만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시설을 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톤, 여기도 지금 가면 현무투에 요게 한 1톤 정도 됩니다. 실상 이건 다 작전 배치됐고요. 이게 사거리 밀크면서 하는데 아마 지금 현무 요거 지금 5 지금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폴드론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추진기관을 처음에 쏘면요 화염이 팍 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화염 때문에 이 후폭풍이 세요. 그래서 백곰 그거 만들 때 보면 밑에다가 방열판이라고 해갖고 유도탄 하단부에다가 이렇게 경사진 판을 만들고 나이키는 경사진 판만 있는데 백곰은 더 추력이 세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덩이를 만들어서 화염이 글로 빠져 나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45도 쏘면 이 후폭풍이 뒤쪽에 한 50m까지 화염에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이 폴드론치 방식이라는 게 그냥 압력으로 쏴 올려줍니다. 압력으로 쏴 올려주면 이게 주로 잠수함에서 많이 했던 걸 이제 바깥에서 쓰는데 쏴 올려주면 화염이 없이 압력으로 태워 올라가서 일정한 고도하면 거기서 추진기 안에 불이 붙어갖고 날아갑니다. 우리 천무2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궁2 이게 이제 우리의 능력이고요. 그게 현무, 이스칸데르.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양을 지금 보실 때 대충 보실 때 어때요?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의 많은 기술자들과 기술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현무2 개발할 때 러시아 기술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 북한이 지금 뒤늦게 개발해서 폼 잡고 있는 이스칸데르라는 것도 우리 현무의 기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요게 요즘 얘기하는 엘센 장거리 유도탄 요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다는 천궁2 천궁1과 천궁2의 차이는 천궁1은 항공기용이고요 천궁2는 탄도탄 방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안 하려다가 제가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참 우여곡절없고 많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막 무역이 되고 핵실험하고 그럴 때 1992년도쯤 돼서 위협이 커질 때 저희들이 이제 이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을 계속 했는데 계속 밀려요. 노무현 정부에서 있을 때 외교안보 수석하는 사람이 그 당시부터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탄도탄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도 떠듭니다. 미 MD에 종속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미국이 종속되느냐 해서 그게 한 발짝도 진척을 못했어요. 제가 대령 때 그 외교하고 계시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제가 패트리어트를 오죽하면 처음에 중고를 사갖고 왔습니다. 독일에서 군구조 개혁을 할 때 나오는 그 무관 촉구 자료를 제가 받아갖고 정말 진짜 아주 다이나믹하게 제가 노력을 해서 중고를 사갖고 옵니다. 중고 사업권을 의사결정하는 자리에서 제가 원스타였을 때인데요. 군복을 입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관이 망치를 두드리고 딱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울었어요.
거의 통곡하듯이 울으니까 야, 권장은 너 왜 울어? 이게 이렇게 힘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좀 있으면 이게 각광을 받을 겁니다. 탄도탄 작전 통제소라는 걸 제가 만들 때, 사령을 할 때 그것도 무지 힘들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있으면 여기에 모든 귀빈들이 이를 당할 것이다. 정말 힘들게 해서 어렴풋이 건물 하나, 이 큰 바깥 속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갖고 간신히 만들어 놓은 게 오늘 태동이 됐어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나토 지역에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원래 미국이 이 스타워즈를 구상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하나, 유럽 지역에 하나, 그리고 미국 본토 방어 하나, 세 군데의 TMD라는 걸 만들었죠. 즉, 시어터 미스 디펜스라고 지역 방공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중에 미국은 NMD라고 내셔널 미스 디펜스로 지금도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는 한국과 일본의 이런 원한 관계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ye를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서 일본에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와 같이돼서 한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작전 통제소나 모든 것들을 이 동북아 지역가 하나밖에 안 해야 되는데 한국이 양보하겠어요? 일본이 양보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일본은 독자적으로 먼저 앞에서 저거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종속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토 지역입니다. 패트리어트를 하나 가지면 한 지역에 여기에 지금 수도권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배치되어 있으면 그 지역 에어리어 안에 레이더, 즉 날라오는 탄도탄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제소가 있고요. 발사대가 있고요. 유도탄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지역에 예를 들면 요 지역이랑 요 지역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TMD라는 개념은 뭐냐? 자, 보는 레이더가 종류가 패트리어트에서 갖고 있는 자체 레이더도 있지만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탄도탄 감지 레이더와 같이 탄도탄 감지 레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배,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도 있습니다. 사드에 있는 레이더도 전방 배치보다 그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여기 터키의 레이더를 터키는 레이더만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로탕에 이지스함에 갖다 놓고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발사체는 어디 있느냐? 발사체가 바로 루마니아 어디 이렇게 러시아 잡고 이게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 갖고 미사일 갖다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유럽 지역에 레이더는 A 국가에 쏘는 발사체는 B 국가에 통제소는 어디 있느냐?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갖다 놓고 작전을 하고 누가 하느냐? 사령관이 나토 사령관이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전부 하는데 그럼 한국에 배치했을 때 과연 레이더를 그러면 일본에 갖다 놓고 통제에 갖다 놓는 거냐? 대한민국에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한국군 지휘관이 한국군 무기를 갖고 한국에서 쏜다. 그게 왜 미국에 종속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드 얘기 나오고 지금 그 얘기 또 합니다. 사드 미국 와 있습니다. 정부 공유하면 됩니다. 제가 TV조선 나와서 방송 봤더니 이 사람이 앵커가 계속 저를 유도합니다. 아, 이게 미국에 종속된다는 얘기죠. 제가 언론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그거 그냥 지나가면요 인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보 체계는 공유하는 겁니다. 즉 정보라는 것은 보고 판단하고 정보 공유, 이거는 공유하는 겁니다. 어느 거예요. 그러나 지휘는 한국군 장관이, 한국군 사령관이 하고 쏘는 것도 한국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 사람 뭐 1시간 저한테 한다고 그랬다가
한 40분 동안 집안 안 되니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방송 안 나갑니다. 방송에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 사람들이 이러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상했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 무슨 감토밭에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세상이 웃기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는 절대 이게 아니고 우리 한국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에서 뒤에 나가고 사드에 대한 거면 사드 왜 필요하냐? 대한민국 사드 필요합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수도권에 방어 못한다? 자, 수도권 방어 못합니다. 왜? 지금 성주가 있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근데 미국이 왜 거기 갖다 놨느냐? 미국이 패트리트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북한에 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드람을 갖고 오는데 갖다 놨을 때 보다 많은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주죠. 그래서 내려가면 원래 거기 양산도 검토했고 부산도 검토했고 여러 군데 검토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걸 켜놓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 즉 서울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밖에 나가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사드가 경상도도 지키고 충청도도 지키고 경기 남부도 지키고 호남 지역도 지키는데 꼭 필요 없다고 지금 강조하시니 수도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니 생각을 안 보는 그런 것 같다 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자기들이 다시 보겠다 하더라고요. 자, 사드가 왜 필요하냐? 지금 현재 한국군이 없어요. 패트리트만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가까이 있는 옛날에는 스커드 기지가 여기 신기 지역에 있는데요. 그게 한 120km 정도 됩니다. 북한이 쐈어요. 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조이경보 레이더 아니라도 레이더 갖고 쏘고 한 80초 정도 되면 우리 레이더가 봅니다. 쏘는 게. 지금 올라오니까 만복 때문에 빨리 못 보고 이따 또 올라오면 한 80초 정도 되면 봐요. 그럼 정상적으로 80초 되면 레이더를 보고 사격 준비를 하고 하는데 체계가 작동하는 시간이 한 8, 9초 됩니다. 그럼 넉넉 잡고 90초면 쏘는 준비가 되죠. 못 쏩니다. 왜 못 쏘냐? 팔이 짧아서. 딱 준비된 지금 쏘면 저 뒤에 있는데 제 팔이 여기 돼갖고 제가 예를 들면 죄송한데 저라고 우리 박정순 님 있는데 저거 쏴보여 쏘면 요거 끝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한 90초 기다려요. 팔이 기는 놈을 갖고 있으면 바로 쏘죠.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 나올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선제공격? 킬체인 선제공격? 대한민국에서 킬체인 선제공격 저 미국이 도입한 건데요. 저 위험한 개념입니다. 근데 킬체인 선제공격 딱 하나 써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는 써먹을 수 있는 언제? 항공기는 오다가 돌아갑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북한 비행기 때문에 매일 밤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대로 오면 내려서 쫙 내려왔다가 옆으로 꺾어서 싹 훑어갖고 올라가고 그러면 걔들이 돌아갈 때까지 저희들은 유도탄을 사격 준비 다 하고 초긴장 상태에 기다려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자폭 한 개 정도 만들었어요. 혹시 쐈을 때 그게 맞아서 떨어지는 지점이 북한 지역이 되면 우리가 도발한 게 되니 그것을 선을 그어서 요 선에서 헤딩해서 돌아가면 만약에 미사일 쐈는데 돌아가면 거기서 자폭시켜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탄도탄은 오다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쐈는데 못 돌아갑니다. 탄도탄은 보는 순간 쏠 수 있으면 바로 쏴야 됩니다. 그게 선제공격 개념이고 가장 좋은 거는 핵을 장착을 했든 화생방 물질을 달았든 보는 순간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북한 지역에 맞춰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럼 북한 지역에 맞춰서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사드입니다. 지금 생각이 휴전선 밑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드에 대한 것을
고도만 넣고 높이만 보고 생각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거리 개념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정말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개나 두 개 더 갖고 와서 수도권에 갖다 놔요. 여기서는 고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성북방 저 위에 원산 그 위에서 요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교를 들었습니다. 뒤에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어서 일단 오리지널 또한 국제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